아쉬움이 남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 쓰려고 해도 늘 자기 자신은 완벽하게 쓰려고 해도 늘 보면은 쓰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저자도 마찬가지죠. 이걸 쓰고 나서 굉장히 좀 더 담을 수가 있었는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하비 레클리입니다. 이 책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으로 접하는 책이고 미술사라는 이런 분야는 사실 일반 독서 토론에서는 하지를 않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전문성을 띠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미술 공부를 잘하자, 미술사가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도는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기르자는 그 모든 삶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안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자기계발서 보면 내 안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근데 뭘 어떻게 깨우라는 건지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가르쳐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 저자의 삶을 우리가 넉넉히 녹아있는 걸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쉽게 말을 해요. 시간을 관리해라, 목표를 가져라, 크게 꿈을 꿔라, 내 안에 잠재성을 깨워라. 뭘 깨우라는 건지 도대체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깨우라고 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면에 뭘 그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창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히틀러 한번 보세요. 히틀러가 만약에 마음의 창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창에 그림을 그렸다면 그런 짓을 안 할 거예요. 11년간 그런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인류사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삶은 달라지고 나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지구는 우리가 바닷물이 3%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구는 3%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60억 인구 중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0. 몇 프로나 되겠냐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만 잘 살겠다라면 장애인, 복지인이 뭐니 다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를 그냥 넘기지 못하는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말을 할 때 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악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선하게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자라오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응애하고 나와서 그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철학을 밟고 자라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 환경 쪽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나이에는 상관없죠. 예. 그렇잖아요. 나이에는 상관없는 거죠. 자, 미술사에 간략하게 볼게요. 미술사, 이게 이제 정의예요. 정의. 미술사는 미술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지역별 시대별 장르별로 세분화된 분야가 존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의 정의죠. 이건 사전적인 의미. 그 분류를 보면 동양미술사,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제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가 들어가죠. 우리는 흔히 서양미술사 하면, 서양해야 미술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죠? 내가 너무 어둡게 나올 것 같은데? 모델이 시커멓게 나오지 않아요? 잘생긴 얼굴이. 이제부터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피카소 봤더니, 야, 보통 나이 차이가 장난 아니에요. 아니, 나이가 못 갈수록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희한한 일이야. 이제부터 내 시대가 돌아왔어요. 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안 보이면 그림 그리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사실은 동양미술에 정말 심오한 철학은 여기 다 있어요. 동양미술에 다 있습니다. 서양미술하고 동양미술을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 나잖아요. 서양은 이렇게 어떤 한 풍경 배경으로 그리는 게 없죠.
동양의 말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술사를 공부할 때는 동양 서양을 다 같이 공부를 해야 깊이 있는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미술에 관련된 게 뭐냐면 미술 연표가 미학, 역사학 이런데 미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미학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유수경 씨한테 지금 저하고 끊임없이 지금 이제 줄다리기 하고 트러블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내가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어차피 고통스러운 공부를 하는데 미학을 공부하라고 나는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캐나다에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 거를, 대학원을 왜 거기다 수천만 원씩 한 학기에 그걸 버리면서 거기까지 있을 이유가 없다 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뭐를 할 거냐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냐고 자기가 이렇게 묻길래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 여기서 공부를, 미술사 공부를 해서 유럽으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학을 공부를 해서 지금 마음이 이제 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학의 교수를 소개시킬 수 있느냐 해서 내가 미학 그러면 유명한 교수를 소개시키겠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하자.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날 사람이 진중권이에요. 진중권이 서울대 미학을 전공했잖아요. 여러분 꼭 반드시 미술사에서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은 진중권 교수의 미학 오디세이 그 1, 2, 3권을 반드시 보시고요. 괴테의 여행기를 반드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미술사가 대략 더 좋다면 반눈의 예술사를 읽으면 더 좋겠는데, 반눈의 예술사는 한국에 한 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구하세요. 네. 자, 어쨌든 이러한 지금 어마어마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겉으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내 삶의 방향을 모토가 돼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 계신 분 중에 분명히 이 방향을 영향을 받아서 나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미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술 작품이 이렇다,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뭐를 찾을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말 그대로 미술은 미술과 이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술 속에는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시대별로 다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이즘이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영화 속에서 모든 영화는 철학이 담겨 있어요. 무슨 주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 볼 때 그냥 재밌었다고만 알지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화 속에는 반드시 심리치료가 들어있습니다. 그 심리를 어떻게 끌어내는 걸 잘 한번 보십시오. 영화를 보시면은 그 안에서 심리치료가 아주 심리학이 굉장히 심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처음 시작과 끝에 가서 반전돼 가는 과정이 바로 심리적으로 표로 풀어나가는 걸 보시면은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영화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재밌구나. 어떤 감독이 만들었으니까 재밌겠지. 어떤 영화 배우가 나오니까 정말 재밌겠지.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저는 참고로 중국 영화 날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쫙 물방울 한번 탁 튀면 쫙 사람이 쫙 죽어나가는 거. 목을 탁 쳤더니 좀 이따가 목을 탁 치니까 튀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요. 이번에 헤라클레스,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습니다. 쫙 하고 다 죽어가는 거. 그런 걸 좋아해요. 아동에서 크지 못한다고요? 그럼요. 지금 유치원에서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자, 미술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미술사예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미술 가지고서는 내가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 이걸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훌륭한 강사가 되는 거예요. 또 훌륭한 교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걸 다 잘하실 분들이에요. 이건 미술뿐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차현정 플러스 이야기. 내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끄집어낼 게 많습니까? 그죠? 이 차현정 씨 이야기를 또 양평우 지도 교수님한테 한 1시간만 얘기하면은 저분은 또 희한하게 자기가 사는 거 더 감동적으로 끌어내요. 희한하더라고.
예? 그게 바로 이제 이게 힘이에요, 힘. 이런 것들이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거를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술사는 작품 속에서 작가의 철학과 삶, 본의 가치 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내가 생활 속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그걸 누가 의식적으로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오줌 넣어야지. 그거 누가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요? 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에요. 그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얼마나 될까요? 하루 중에서. 네? 내가 하는 행동 100% 중에서 95%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들이 잘못되면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들을 잘 다스려야 내가 잘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 삶에 소장하는 그 하나하나가 내 고뇌와 내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들어다니는 골목, 똑같은 문을 보면서도 내 삶의 흔적이 수없이 거다 찍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골목길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몰라도. 그 골목길은 내가 우울한 사람이지, 기뻐하는 사람이지, 슬퍼서 하는 사람이지, 기운이 없는 사람이지, 기운이 넘치는 사람이지, 내 발걸음이 힘찬지, 내 발걸음이 늘 처져 있는지를 걔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의식을 해보지 않으니까 내가 맨날 가는 길이고 맨날 문 여는 거니까 그냥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나오는 골목은 어제 바람과 오늘 바람이 다를 수가 있고 어제의 모습과 오늘 모습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 늘상 골목 다니면서도 그런 걸 봐요. 오늘은 없는 차가 보이네? 그 쓸데없는 얘기죠. 아니 이 차를 왜 이 사람이 어디다 이렇게 대놨지? 에이 전화할까? 아니 전화해서 싸우겠지? 그거 오시라며? 관찰이 아닌가? 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미술사는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그 인문학의 정의가 뭐예요? 인문학의 정의는 뭐예요? 인문학의 정의는 뭐야?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크게 가십시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세우는데? 잘 세우는데요. 잘 세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기계발서예요. 인문학은 뭐냐면 왜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 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왜 시간 관리가 필요한지 그걸 가르쳐주는 게 인문학입니다. Why서부터 시작해요. Why? 왜 내가 여기 살았는가? 왜 내가 여기 태어났을까? 왜 내가 해필이면 신화부를 할까? 그거부터, 그러한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거기서 해답을 찾는 거죠. 이래서 목표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것이 찾아내는 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 그게 바로 나를 찾아. 그래서 미술사를 보면은 그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오롯이 그게 담아있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럼 미술사는 나는 누구인가? 역사는 무엇인가? 철학은 무엇인가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가는 게 미술사라는 거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건 정말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인바라먼트 환경은 누구에게나 환경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이든지 다 주어져요. 그러나 그 환경이 다를 수 있죠. 내가 태어난 곳, 내가 태어난 나라, 나를 기르는 부모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 그 나라, 그 지역, 그 부모가 다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처음에 태어날 때 응애할 때 하고 점점 성장을 하면서 그 철학 속에서 나가 형성되어 나갑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물리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환경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는 전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해요. 환경을 지배하라고 말해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건 쉽지가 않죠.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그 환경을 결국에는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성인이 되고 성공하고 못하고 그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은 환경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흔히 우리 말하는 똥구멍이 찢어져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아주 우아하게 자랄 수도 있고, 저처럼 산골짜기에 아주 차라고는 구경도 못하고 차 한번 어쩌다가 한번 뜨면은 그걸 한 시간을 그냥 매연을 쫓아가서 막 올라타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 또 차 한번 들으면 언제 차 오나 기다려. 동고밭에 쫙 기다리고 있죠. 우리 애들이 전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심하면 기다리시라면 땅볼을 건드려가지고 땅볼 쏘여가지고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하고. 그게 그 시절이잖아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환경을 지배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내 환경을 끝까지 나는 이겨나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게 부유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게 뭘 인식하고 알아나가면서 정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진 것들. 그것이 나한테 내가 뇌에서 인식이 돼서 나쁜 영향으로 안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내가 우리 형도 있고 다 형제들한테 들판에 그 마늘밭에 앉혀놓고 뭐라 했냐면, 만약에 커서 장가가가지고 마누라 손만 대면 다 죽여버린다 했어요, 내가. 하도 그 아버지 그 모습을 해서 봤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겨나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이 환경을 지배해 나가는데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 행동을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움직이죠. 모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이러한 행동적인 거로 인해서 나의 능력이 형성이 돼 나가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형성돼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이런 환경에서 나는 이렇게 벗어났어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 행동, 환경과 행동의 능력을 합쳐서 내 능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쌓였을 때 우리는 신념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쉽게 말해요. 아이들한테 가치관을 가져라. 가치관을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도 가치관이 뭔지도 몰라요. 그 애가 그러죠. 겉으로 말하면 딱이 맞으니까 속으로 너나 가져. 그래, 너나 가져. 내가 보니까 아버지도 가치관이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만 가지라고 그래.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나의 능력을, 스킬을, 기술을 습득을 해서 이걸 가지고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느 단계에 있냐면 요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요 단계에서. 모든 사람이 요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정체성을 못 찾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못 찾는 겁니다. 내 가치관만이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늘 내 가치관만 중요하다고. 왜? 나의 정체성은 없으니까. 누구하고 대화하면은 맨날 내 가치관만 중요한 거고 남의 가치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정체성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시작을 하고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서부터 생각을 할 때 그때서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이러한 능력과 신념, 가치관을 가질 때 여기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 그래서 인간은 이 단계를 우리는 흔히 휴먼, 의식의 레벨이라 해요. 이 단계를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 단계예요.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세계를 위해서, 나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수많은, 엄청나게 많죠. 테레사 수녀도 그런 사람이고, 그죠? 또 한비아 씨도 그런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의 단계를 넘어선 거죠. 정체성의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인류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바로 요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피리추얼 세계라고 해요. 영성의 지향의 레벨이라는, 내가 삶을 방향을 잡아가는 지향의 레벨. 시나브로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행사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 그저 좋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저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많은 인문학적인 행사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면서 나를 서서히 그 안에 녹아들게 만들면서 내가 이 시나브로가 지역사회에서 내가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하자고 하는 게 바로 시나브로의 모임이에요. 네, 박수요? 그러면 지금 1년에 우리 하는 일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1년에 하는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저 사람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시나브로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시나브로란 란을 한번 딱 치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시나브로가 도대체가 뭐 하는 단체인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그게 안에 쫙 다 담겨 있잖아요. 그걸 좀 자주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나브로의 핵심 가치도라는 게 있죠. 시나브로의 핵심 가치도를 잘 보세요. 그것이 책을 통해서 뭘 하자고 하는 건지 그거를 잘 보시면 그게 내가 가는 방향이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삶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목적이란 어떤 것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일을 이뤄가는 목표나 나아가는 방향. 목적이 없이 목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목적은 추상적인 관념적인 거고, 목표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목표는 수치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목적은 수치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란 내 인생의 우상과 같은 겁니다. 목표란 거는 그 우상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어떻게 삶을 전개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누구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어떠한 행동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 속에서 꿈을 찾고, 그 목적 속에서 지배가치를 찾고, 그 목적 속에서 그 꿈 속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있어야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지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삶을 사는 목적,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를 반드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김성훈의 사명 볼까요? 자, 이거는 저는 페이스북에도 올려있고 어디 가나 다 이거는 있습니다. 제 걸. 근데 제 페이스북에 와서 우리 회원들조차도 한 번도 들어와 보지도 않아요. 친구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는 언제 형성된 거냐면 18살 때인가 형성된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협력적인 대인관계 형성하고 내 삶을 통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잖아요. 이거 부정적인 말은 없잖아요. 내가 그만하려고 했어. 네. 자 보세요. 내가 뭐를 정할 때는 반드시 부정적인 말을 아예 넣지를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넣는 순간 그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늘 사용을 하시고 그걸 가슴에 넣으셔요. 제가 이거를 아주 18살 때인가 그때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동그라미 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 사진 한번 나중에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 동그라미 회를 만들어서 초대 이제 회장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내가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 했냐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회 이름을 로테이션 0이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너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건 아냐. 그러면 그러면 동그라미 회를 했지 뭐.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왜 동그라미 갑자기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동그라미 회가 왜냐면 동그라미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굴렁쇠를 굴렸잖아요. 어렸을 때. 굴렁쇠를 우리 굴리다 보면 한 구틀이 깨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서 점점 깨지죠. 점점. 동그라미는 한 군데만 깨져도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면서 굴러가면서 깨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야, 너는 했어도 잘해. 그때 내가 이거를 내 삶은 이렇다 이렇게 했더니 야, 임마 이게 뭐야? 이렇게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였어. 어디서 뵙겠냐? 근데 이게 제가 그때부터 쭉 그렇게 해온 삶이에요. 근데 보니까 한번 보세요. 뭐 겸손한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인관계 형성하고 협력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막 도움을 주려고 진짜 애를 썼어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누가 보던 말던 누가 뭐라든 말든 끊임없이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꿈을 이뤘네. 자, 제가 여기 손정이 거 보세요. 자, 이걸 보여주려고 내가. 손정이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형성된 건지 아세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손정이 공부했잖아요. 이게 몇 살 때 했던, 몇 살 때? 18살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한 거잖아요. 고등학교 때 목표를 어마어마하게 정합니다. 근데 한 번도 그 목표가 어긋난 게 없어요. 그래서 손정희 씨가 정보혁명으로 모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감동을 통하여 인간의 행복을 확대하는 것. 지금 손정희는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소프트뱅크. 자, 우리나라 지금 이 인터넷이 전 세계 제일 잘 깔려있고 제일 빠른 나라죠. 누가 깔은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나요? 김대중 대통령이 깔긴 그때 다 깔린 거는 누구 때문에? 누가? 손정희가 깔았잖아요. 손정희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 세계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거를 깔으십시오 해가지고 전 대한민국의 전체 깔아서 이렇게 정보 강국이 된 거예요. 손정희 씨가 지금 손정희 씨 때문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사는 전 세계가, 그러니까는 일본에서 최고 갑부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몇 살이에요? 57인가요? 지금 57, 58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딱 정한 나이가 있죠? 60세에 어떻게 한다고요? 경영권을 후세한테, 자기 가족이 아니라 누구한테? 제3의 경영자에게 물려주겠다. 그게 언제 형성된 거예요? 18살 때 만든 거예요. 18살 때. 처음에 사과 상자 올려놓고 알바생 2명 놓고 나는 뭐 2조 원에 뭐 좀 막 그렇게 하니까 알바생들이 정신병자라고 도망갔잖아요. 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병원에서 입원해서 1년 선고 받았죠? 1년 산다고 1년 선고 받아서 병원에서 뭐 했어요? 내가 1년간 남은 기간 동안 뭐 할까? 책을 4,000권의 책을 읽었어요. 병원에서.
그 4,000권의 책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선생님. 책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성근이는 뭘까?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살만한 곳, 나로 인해 한 사람도 변화되게 만들고 있었다. 공동체를 통한 나눔과 동행, 배려, 비움, 체험이에요. 저는 이 나눔과 동행을 이니셜을 정말 젊을 때, 20대 때부터 쓰던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는 거죠. 자, 지배가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지배가치를 가져야 돼요. 지배가치라고 물어보면 지배가치가 뭐예요? 존경. 지배가치가 사랑. 사랑. 교수님, 지배가치가 뭐예요? 배려. 배려. 지혜같이. 네. 구원. 구원. 야, 구원. 지배가치 잘 보죠. 지배가치라는 말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당신 지배가치가 뭐예요? 그러면 잘 말을 못해요. 지배가치는 뭐냐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지배가치라고 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지배가치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이런 방법을 잡으세요. 우리 이제 옛날에 그 벤자민 프랭클린 공부했죠. 네.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지배가치는 몇 가지예요? 13가지. 13가지죠. 13가지인데 그거를 50년 동안 가슴에다 묶고서는 여기 주머니에 넣고서는 뺐다 그랬어요? 안 뺐다 그랬어요? 그걸 늘 보고 다니면서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 뭐랬어요? 자기가 이 지배가치대로 100% 살지 못했어도 나는 이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은 초등학교뿐이 안 나온 사람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지폐에는 가장 비싼 지폐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지배가치는 내 삶에 충동이 일어나는 걸, 충돌이 일어나는 걸 완충지대로 만들어주는 게 지배가치입니다. 그 지배가치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부딪혔을 때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지배가치를 만들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볼까요? 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마지막 경수는 원래 없던 거예요. 없던 건데 22살 때 이걸 만들어서 친구한테 나는 이렇게 삶을 이렇게 지배가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데로 살 거야 했더니 친구가 한 말이 마지막 뭐였어요? 넌 겸손이 빠졌다. 다 좋은데. 그래서 겸손이라는 걸 하나를 더 넣은 겁니다. 원래 12개죠. 그래서 겸손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건 요 13개 가지고 요거 써가지고 가슴 속에 넣고 다니면서 50년 동안을 이걸 여기서 분리를 시켜볼 게 없대요. 항상 이렇게 하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정말 삶이 그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늘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고 그걸 갖다가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저의 지배가치는 뭘까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제가 이제 그 15살 때 자살을 시도해서 이제 칼로 이제 여기를 그게 돼요. 이게 그건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겨난 게 바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가 첫 번째였어요.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게 내가 나 자신을 자학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존재감을 인정 안 하면 내가 무슨 일을 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지만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첫 번째로 정했습니다. 정말 늘 그 옛날에 윌슨 가방 아시죠? 우리 저 김여동 원장님 굉장히 유명한 게 윌슨 가방이잖아요. 그때도 물론 짝퉁이 있었죠. 저는 윌슨 가방은 원래 그걸 살 수가 없으니까 짝퉁이라도 사가지고 항상 메고 다녔어요. 근데 그 가방을 열면 가방 검사를 종종 했죠. 그때는 종종 가방 검사했어요. 경찰들이. 그러면 가방을 검사하자고 이렇게 보면은 찍 열면 작업복과 조각칼이 딱 나와요.
조각칼 때문에 제가 경찰서 갑니다. 이 칼이 도대체 뭐에 쓰는 칼이냐? 환장을 노리시죠, 이거. 내가 조각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니, 그럼 공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훈련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조각칼을 넣었는데, 이게 칼이 삐져나와가지고 옆에 사람이 찔렸습니다. 실제로. 철에서. 그래서 그 차가 그대로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그 차, 버스 차 승객들 다 경찰서 가서, 나하고 그 찔린 사람하고 내려가지고 경찰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칼을 왜 갖고 다니느냐? 또 나오는 거죠. 저는 조각가입니다. 조각을 합니다. 근데 조각을 하는데 왜 가방에다 넣고 다니느냐? 또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세월을 살면서 나를 사과하지 않으면 또 그런 자살이라는 걸 또 범할 수가 있겠다 생각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어머니를 만든 이유는 원망스러웠어요. 학교를 가는데 나는 공장을 가는데 이렇게 쭉 가면은 동네 애들은 이제 학교를 가고 나는 공장을 가잖아요. 그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그마한 나를 엄마는 왜 공장을 못 보내서 이 공장 저 공장을 막 손을 잡고 다녔을까? 막 그런 것들이 막 너무 막 원망스럽고 막 산에 올라가서 그 공동묘지 산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저기 상일동으로 넘어가는 공동묘지산, 길동에서 상일동 공동묘지산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중학교를 왜 안 보냈을까? 왜 나한테 학교를 포기하라고 했을까? 막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원망이 들어가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삶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내성적이고.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 지배가치를 만들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는 내 인생의 모범 답안지라고 쓰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모범 답안지라고 쓰면서 그 어머니라는 선을 그어요. 내 마음속에다 선을 그어요. 그래서 그 선 위에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그 선 위에서 살면서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건 무조건 안 합니다.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 안 해요. 그래서 한 번도 그걸 거역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배가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 삶을 방향을 정해주는 게 지배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반드시 그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게 살자, 성실과 근면. 그때 당시 워낙 얼마나 성실한 근면하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트랜스 라디오 틀어가지고 새벽 종이 울렸네. 그걸 틀면 아버지한테 발로 이 새끼가 시끄러워 죽겠다고. 6식구가 한 방에 사니까. 아버지 옆에는 한 명도 안 잡니다. 우리 아버지 옆에는 아무도 형제들이 안 자려고 그래요. 왜냐면 움직이면 그냥 자다 말고 딱이 맞으니까. 안 움직이고 자는 사람은 나뿐이 없어요. 송장처럼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 옆에 늘 내가 이렇게 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배가치를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삶의 내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보시면은 제가 돈을 벌자는 게 어디 있나요? 돈 벌자는 게. 경제적 자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여기 있다 보니까 돈 버는 일에 힘을 안 쏟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제일 순위에 경제적 돈을 벌자, 돈을 버는 거에 1순위를 넣었다면 아주 물불을 앓아가지고 돈 버는 데만 힘을 썼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집할 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아주 이용을 엄청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 먼 발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 버는 거는 자꾸 처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 자유를 너무 뒤를 두지 마십시오. 앞으로 좀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형성해 나갔습니다. 청결하자, 3S, 스마트, 섹시, 스피드. 늘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늘 없어도 항상 깨끗이 입으라는 겁니다. 없어도. 저 사실 없잖아요.
뭐가요? 그 다음에 3T 하자는 뭐냐면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도하자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고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 늘 감사하자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3T로 정했습니다. 자, 삶의 목적. 지금 뭐 저쪽에 사무실 때문에 오거든요. 10시에 끝나죠. 자, 삶의 목적, 지배가치에 중요하게 이제 제가 지금 삶의 목적과 지배가치 있잖아요. 해야 할 일. 이것은 평생을 두고 하고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 잠을 잘 때도 늘 상머리맡에 놓고 자야 하고 2시간, 작은 시간도 남면 꼭 해야 하는 거.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뭔지 아시는 분? 독서. 네, 책. 책 맞습니다. 독서예요. 책이 이렇게 독서예요. 그 왜? 자, 책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산 사람한테 멘토, 산 자의 멘토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의 멘토도 중요하다 그랬죠. 책이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간접 경험을 하는데 이 책 속에는 작가의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 작은 하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링컨이 그 말을 했잖아요. 책을 한 권을 읽은 사람은 2권을 읽은 사람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책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책을 10권 읽은 사람과 100권 읽은 사람과 1000권을 읽은 사람은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늘 옆에 두고 읽지 않아도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그리고 저녁에 잘 때 머리맡에 이렇게 좀 쌓아놓으시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그러한 애착을 가졌을 때 책이라는 걸 나한테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스캔들빌사에 대한 내용과 좀 동떨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마치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잠시 앞에 나와서 잠시